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특별기획 오늘은 중도를 말한다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진행했던 보수를 말한다, 진보를 말한다에 이어 세 번째 시간이죠. 자, 4.7 재보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중도의 마음을 얻어서 승리하겠다고 말해왔죠. 실제로 중도층 유권자가 손을 들어주면 선거의 승자가 탄생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중도 유권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번 수요일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고르고 투표할까요? 지금부터 80분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도를 말한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도이십니까? 그리고 중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고. 나는 보수는 아니고. 중도 보수? 네. 지금은 중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서 투표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뭐 당이나 이런 거 보고 뽑는 것보다는 정책이나 그런 거 보고 뽑는 게 좀 더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첫 질문은 진중거 교수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연구해 오셨는데 이렇게 중도에 대한 시민의 육성을 들었는데 어떠세요? 생각하던 것 같으신가요? 예, 시민들께서 아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도의 이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는 네. 흔히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보수도 찍고 때로는 진보도 찍고 또 이 정책에서는 보수를 지지하고 저 정책에서는 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스윙 보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정통적인 보수나 진보층은 그 확신이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깨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개별 사실, 즉 자기의 이념과 신념에 반하는 개별 사실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자기 정치적 판단을 바꾸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되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정당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사실이 등장했을 때 그 사실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박성민 대표께 정치 컨설팅을 하시니까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 이제 일감을 많이 의뢰하시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을 짜다 이런 주문도 좀 있습니까? 그런 전략은 뭐 선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선거 전략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보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거나 나에 대한 반대를 약화하거나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거나 상대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거나 이러는 거죠. 야당은 대체적으로 심판론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겁니다. 심판론이니까요, 주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국민의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비호감도가 높았던 정당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그 반대를 약화시키는 거죠. 비호감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집권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나에 대한 지지 강화나 상대에 대한 그 심판 반대 강화보다는 집권당은 나에 대한 그 반대를 약화시키는 중도를 포섭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부터 진보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진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저희처럼 캠페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중도냐? 무슨 일이 있어도 1번만 찍는 사람은 중도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찍는 분들도 중도 아닙니다. 내가 경향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전통적으로 계속 보수 정당을 찍어왔지만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스윙 보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중도고요. 옛날엔 이게 한 40에서 4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그 50에서 55%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건데요. 평균적 사고를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32대
59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중도는 거의 여기 수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좀 다른데 중도는 거의 1% 정도밖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에도 복지 정책에도 무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할 때 긍정, 부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도는 거의 평균에 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중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현역 국회의원 아니지만 오랜 현역이신 두 분의 정치인을 모셨는데 저희가 중도를 말한다라는 주제를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양당의 1당과 2당에 속해 계시지만 그래도 중도적 면모를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김부겸 전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런 중도적 면모, 이런 점을 우리 당도 반영하고 투영해서 유권자한테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민들 반응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의 실용성에 나는 주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 당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번 당선시키고 또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일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분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매력이나 정책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혼이 나고 있는 거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채찍질인 것 같고 방금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통째로 지금 빠져나가서 이렇게 혼을 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좀 더 보태자면 결국은 우리 정치의 지향 자체가 이 어떤 중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어떤 정치 풍토가 되는 것이는 결국 이 정쟁 격화의 한국 정치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아까 시민 반응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네. 어느 한 시민께서 중도라 그러면 박쥐라는 오해를 받는다,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박쥐가 전혀 아니고 중도라는 거는 약간 시시비비 이게 뭐가 옳냐 이거를 따지는 합리적인 거, 좀 상식적인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도에. 그래서 저는 중도가 건강해질수록 한국 정치가 보수, 진보, 양극단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를 중도가 늘 심판을 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미국 같으면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바이든 리퍼블리칸이라고 바이든을 찍는 그런 공화당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콘이라고 오바마를 찍는 보수가 있는 거고 옛날 레이건 때 레이건 데모크라트라고 레이건을 찍는 민주당 출신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중도가 선거에 가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를 하고 선택을 할 건데 근데 아까 어느 시민이 말씀대로 자기들은 정책마다 당보다는 정책을 보고 정책 이슈마다 무엇이 옳은가, 어느 정당이 더 옳은 소리를 하는가, 이거를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이, 우리 정치가, 한국 정치가 늘 보면 이렇게 보수, 진보, 여야 나눠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시민들께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러는데 그 중도가 옳은 거를 가려줄 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말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확장하는데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도는 뭐라 그럴까요? 각 정당으로부터 늘 이렇게 정당이 집토끼뿐만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산토끼라고 하는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당이 노력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중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그분들 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만 갖고 집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기 정체성만 갖고 집권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을 하는데 선거연합이라는 게 되게 중도층 아닙니까? 근데 중도층의 의미를 단순히 유권자로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적어도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은 극단적이지 않고 진영사고에 갇혀있지 않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찍어왔지만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초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이탈한다.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2016년 총선 지고 나서도 반성을 안 하고 또 2017년 대선 지고 나서도 반성 안 하고 2018년 지방선거 지고 나서 반성 안 하니까 아주 갈수록 2020년까지 계속 해초리를 더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 중도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진영의 전사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지해왔던 때가 잘못하면
가감히 거기에도 혼을 내는 사람들이 중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우리 유권자의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민 대표 말씀은 평상시에는 이게 한 50%대다가 양당이 좀 잘하면 한 30%로 줄었다가 이 양당이 못하면 이게 50% 이상 커진다는 거네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 판단 자체가 사실은 국가 전체, 혹은 공동체 전체로서는 그 언저리 어디에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중심이 됐을 때 그 정당들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어떤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그거였는데. 재밌게도 지금 보면은 상황을 보게 되면 중도층들이 몽땅 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근데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 민주당의 당직자가 총선 관리했던 분이 총선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도층은 미신이다. 중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우리 집도끼들만 튼튼하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중도를 좀 배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배제하고 그 바탕에는 뭐냐면 그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어차피 저쪽 국민의힘에 가서 붙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분열돼 있으면 우리는 콘크리트 지지층 40%만 가지고도 통치를 할 수 있으면 또 재집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걸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중도층이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능성이 실현된 거예요. 그 중도층이 뭐냐면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름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선거를 보게 되면 태극기 부대가 없어요. 네. 태극기가 없다라든지 그 밖에도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5.18에 대해 사과한다든지 두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한다라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토의 감정도 상당히 완화시켰고 거기다가 안철수 그다음 금태섭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붙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그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념적이고 너무 자기 정치 확신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선악의 구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박쥐야, 뭐 배신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결과 중도층들 다 거의 스스로 떼어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분 말씀에 뭐 다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무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5년 동안 4번의 큰 선거를 연달아 졌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 특히 지난해 총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뼈아픈 참패를 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과거에 여당 때 집권할 때 그때 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당 안에 어떻게 보면 뭐 진영 안에 굉장히 좀 이 외골수 강성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주장 중에 틀린 게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민주당도 집권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 나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콘크리트 지지층 뭐 35%가 될지 40%가 될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약간 집권 세력이 약간 눈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당 때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드는 중도 세력의 이 심판 이게 저희들은 굉장히 두렵고 그럼 저희들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이 정체성을 저희들이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중간으로 가서 중원으로 가서 그분들 마음을 저희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제일 고민인 거고 저희들은 늦었지만 그런 변화가 최근에 당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8 사과를 하고 전직 대통령 문제 사과를 하고 태극기 아스팔트 우파들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 당 안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고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각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 거꾸로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 이야기, 다른 당 이야기를 뭐 함부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왜 대통령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없을까? 청와대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정말 국민들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않고 그게 정책이든 정치적인 메시지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이 여당 안에 건전한 비판 세력 그런 세력이 정당 안에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김부겸 의원님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를 해오셨는데 왜 민주당 안에 그런 힘이 없을까? 저는 여당 하면서 그러다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뭐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집권하고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 그런 아까 이 중도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경향이나 분위기가 아니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지켜주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저희들이 겸손하게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이게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우리들을 저 책임감을 무겁게 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변명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든가 이런 그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이 봤을 때 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 독주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히려 두려움을 들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 때 우리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약간 배관시되는 어떻게 또 과거에 그런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거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언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의견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살아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뭐 혼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정당이 위기를 맞는 건 보수 정당이 위기 맞는 때도 똑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위기에 동의하는가? 위기에 동의해야지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원인을 또 동의해야 세 번째 해결책은 뭐냐 이게 나오는데 되게 안 되는 정당들은 위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일본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중도가 아니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진 거죠.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는 세 가지 잘못된 착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 착각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층 40%가 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없다. 세 번째, 중도가 적폐청산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저는 세 가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전에 김영삼, 김대중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번지점프 같아서 뛰어내리면 몇 번의 반등은 있지만 결국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레임덕 다 오죠. 그 다음에 적폐청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거 이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거나 후보를 선택하는 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첫째, 좋아해서 찍거나, 두 번째, 필요해서 찍거나, 세 번째,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합니다. 좋아해서 뭐 팬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는 안 하는데 뭘 우리 주머니 좀 채워줄 거 없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찍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동력은 상대가 싫어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중도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이제 그 새누리당에 실망해서 이탈했다가 자유한국당 때 더 실망해서 이탈했다가 미래통합당에서 다 이탈했다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20% 초반대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더 싫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중도 보수가 이탈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올라가니까 국민의힘 지지는 올라가는데 그 부동층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선거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전선에 이탈하지 못하니까 싫으나 고나 그분들은 국민의힘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다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국민의힘까지는 못 가더라도 선거 기권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민주당도 180석을 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논쟁이 뭐냐면 국민들이 우리한테 180석을 몰아준 건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이 시원찮아갖고 이렇다. 좀 더 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그러다 망했다. 국민들이 이게 지금 의회를 다 독식하고 뭐 공수처 밀어붙이고 검찰개혁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냐.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내 그 레드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소수 중에 일부는
탈당을 하고 당내에서 침묵을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만약에 민주당한테 안 좋게 나오면 이 논쟁이 이제 진 쪽에서는 또 될 텐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한 4년 정도 여러 번 지면서도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정말 이걸 빨리 우리가 왜 졌는지를 원인을 찾아낸다면 해결책도 금방 찾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착시 현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위기는 사실 작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됐는데 그때 아마 지지율 크로스가 잠깐 일어났는데 바로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라는 이런 것을 자기들의 개혁 과제, 이른바 개혁, 그걸 더 강하게 하라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해버린 가운데 폭주를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중도층이 다 떠났다고 보는데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을 파악을 못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밖에서 보면 너무나 빤히 보이는데 왜 그걸 못 볼까?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념화된 분이에요. 운동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이념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을 이끌어가는 그 주축 세력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이념적인 어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당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권리당원제잖아요. 권리당원제고 그것이 이른바 친문이라는 세력들이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됐거든요. 그게 딱 당의 제도화됐기 때문에 당 사람들도 예컨대 박영선 씨 같은 경우에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세요. 이게 성추행 사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벌어진 선거인데 그 피해 호소인 그 2차 가해했던 분들 3인방을 갖다가 선거본부장 2명 그 다음에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건 왜냐하면 그 강성 지지층에 호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항상 어떤 판단 같은 게 이 강성들만 이제 보고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견을 내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받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알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같은 경우 차기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일단은 후보가 되려면 이들에게 일단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메시지를 맞추다 보니까 당이 점점 더 그 수렁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20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20대 2030 유세단 거기 몇백 명이 세도해요. 자발적으로 가지고 막 직원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뭐냐면 젊은이들을 못 구해가지고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직 당직자예요. 이런 사태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20대가 바로 그 중도층이에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아마 기억의 공동체거든요. 한국전쟁과 산업화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 50대는 바로 민주화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요. 이러니까 이들이 그런 이념화된 정체성에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사안만 보고 판단하는 애들인데 이 세대가 어디에 붙은 겁니까? 이쪽에 붙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원인 파악 자체가 일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이제 이념화된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당 시스템상 그걸 알아도 이걸 고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방금 20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젊을수록 중도층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대가 중도층이 제일 많고 30대가 그 다음 많고 40대가 그 다음 많고 이렇게 중도층 어떤 연령대의 중도층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젊을수록 중도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젊은 사람들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낡은 보수나 진보의 어떤 낡은 생각에 전혀 저는 동조를 안 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낡은 보수에서 못 벗어나고 우리가 탄핵당하고 국정농단에서 못 벗어났을 그 이미지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있을 때는 20대가 우리를 쳐다볼 이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강성 우리 당 안에 이 정당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안에도 뭐 저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 안에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당의 뭐라 그럴까요? 대표,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 과거에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낡은 보수의 저는 뭐 이념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낡은 이념.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푹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면 시장경제밖에 모르고 재벌 기득권 이익 보호하는 것 같이 늙은 정당같이 꼰대 정당같이 보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못 벗어나다가 요즘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셨지만 당의 초선들을 중심으로 이 당이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의 비호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이 뭘 원하느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바뀐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김부겸 전 의원께 이제 발언권을 이제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이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처럼 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여론조사 제가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다 오차의 범위 내에 좀 비슷한 정도까지 돼 있는 거라 뭐 민주당이 뭐 공적이 됐다거나 그런 상황을 볼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박 대표님이나 우리 진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교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마치 선거 결과가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가정하에 말씀하신 박 대표님은 뭐 그 부분은 좀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에 대해 아픈 지적은 좋습니다만은 또 선거라는 게 아직 한 살 남았습니다.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뭐 지적을 하시되 이것이 결국은 뭐 후보한테 사실상 참 저희들 뭐 솔직히 말해서 후보 역량은 충분히 자신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상대 후보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존경받을 만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막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요즘은 한번 이거야말로 이건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게 뭐 선거법에 혹시 제출되고 아니 몇 가지 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니 뭐 구체적으로 뭐 시민들은 다 알고 있죠. 다만 지금 워낙 정서가 이제 저희들을 조금 좀 혼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하다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 아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어떤 자기 황골탈퇴를 이렇게 빨리 해 나가시면 저희들은 지금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서로 정신 바짝 차릴수록 좋은 거죠. 뭐 그래야 그래도 네. 그것도 정치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뭐 전혀 정치권에 없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보고 싶다. 야당 후보 찍은 이유를 보니까 거의 과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정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좋아서 찍는다라기보다 좀 좋아서 찍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한 2배 많은 수가 정권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과 또는 그 젊은 층이 그 야당 후보를 좀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전략적인 지원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또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저희들이 뭐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막연한 정권 심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젊은 분들한테 정권 심판한다? 그랬을 때 젊은 분들이 내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정권 심판을 하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결국 부동산 문제하고 LH 사건 여기에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이유로 그걸 드는데 저는 그동안 보면 4년 동안 조금 억눌려 왔던 어떤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그냥 무능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자꾸 하고 위선적이다. 여기에 특히 젊은 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참 속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젊은 분노가 그냥 이렇게 확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보선을 맞이했고 저희들 같으면 그동안 저희들이 언제 20대, 30대 지지를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지를 받는 저희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늘 당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 우리가 보수 야당이 언제 20대, 30대 지지를 받아봤냐. 또 젊은 특히 여성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그냥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젊은 여성들 지지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최근의 어떤 여론 변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이 우리도 진짜 젊은 층, 여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 태어나자라는 그런 안에 이 목소리, 희망 이런 게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두려운 도전 같은 걸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그건 저희들한테도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까 아주 정말 겸허하게 뭐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도록, 왜냐하면 그래도 뭐 좋은 후보라고 저희는 잡을 하니까 그게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성패를 떠나서 방금 어떤 유 의원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도록 그렇게. 제가 이거 캠페인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 선거를 졌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함부로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공표 기간 마지막 때 여론조사가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캠페인을 해보면 35% 대 55%, 요 20% 차이, 35 대 55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5가 무너지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어서면 제 경험으로는, 제 캠페인 경험은 이건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20% 갭은 중도층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32%고 부정이 58입니다. 근데 중도가 32대 60이에요. 그 전에 그 갤럽은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이거 발표 안 했고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 목요일부터는 발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전에 이제 방송 3사가 한 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여당 찍을 거냐 32.6이고 야당이 54.5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중도층이 이미 그 상당 부분이 이탈을 해 있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는 겁니다, 단지. 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라 여론조사를 인용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론, 오차의 범위 이런 걸 다 공의 공지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숫자는 준비하지 못한 거라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조금 설명해 방송 주시면 3사에서 입소스하고 코리아 리서치하고 뭐 여기서 조사한 한국 리서치에서 한 거니까 많이 공개된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중도 유권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중도 유권자가 뭐 50%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좀 다음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것이 중도 유권자들인데 왜 스스로 정당을 잘 못 만들 것인가? 그리고 왜 분명 후보를 못 낼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채널A가 연세대학교 연구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보여주는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대목을 보면 사퇴하다가 보이고 못한다도 있는데 인물이 없다. 사퇴하다는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인물이 없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도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구애를 받는데 왜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주요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고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87년부터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선 구도나 이런 중요 선거는 다자구도입니다. 착각을 하기 쉬운데 양자구도로, 우리 미국식 양자구도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붙은 게 2002년하고 2012년에 사실상 양자구도처럼 붙었는데 바로 직전에 정몽준과 안철수라는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기본적인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인데 이렇게 다자구도가 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제3의 공간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제3의 공간은 왜 나오느냐? 1당과 2당이 리더십과 지지 기반과 정체성이 흔들릴 때, 불만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중도 유동층이 커질 때, 그때 나옵니다. 그때는 항상 그 제3후보의 그게 때로는 뭐 반경일 수도 있고, 정몽준일 수도 있고, 안철수일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고하게 보수나 진보 측에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우리 정체성이랑 같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야. 이래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아봤더니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심지어 상대 후보, 그게 이인재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이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중도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불려나왔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걸 끝까지 유지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3번 당선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쭉 이기고 가다가 이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긴다. 아까 보니까 중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에 사퇴하다가 나왔는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만 박영선 후보한테 이길 때는 안철수가 그냥 1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중도 후보가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맞는 사람을 첫 번째로 찾고 있지만 그 사람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할 때는 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항상 그럴 것이냐? 그건 잘 모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이렇게 보수정당의 탄핵 이후에 리더십과 정체성과 지지 기반이 흔들려 본 것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 그다음 민주당도 사실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제3후보론이라는 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걸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박성민 대표님은 이제 다음 대선도 다자구도로 간다고 이제 평소에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 과거에도 다자로 치러진 양자가 아니라 다자로 치러진 대선이 많았다. 저는 우리 과거 기록들을 보면 그 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다자라는 게 그 후보들이 어디서 나왔냐. 예컨대 민주당에서 경선하다가 그 경선에 불복해서 나온 후보. 예? 그런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양당 체제가 중간에 이렇게 계속이 되다가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죠?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에 아주 임박해가지고 뭐 새로운 인물이 기존 정당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불만을 품고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무슨 우리 안철수 현상이나 무슨 윤석열 현상 같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유권자들이 처음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다가도 그분이 속한 정치 세력에 대한 그분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속한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과거의 역사 이런 데 대한 뭔가 이 축적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우리가 1번, 2번 가지고 선거를 하다가 3번이 나왔을 때, 저 3번이라는 정치 세력이 계속 가면서 저 사람들이 아까 사퇴한다라고 나왔는데, 네.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갈 거냐? 대선에서, 총선에서 심지어 지더라도 저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계속 갈 거냐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그동안 충족해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동의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동의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선했다가 탈당한 분은 예. 이인재 후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인재 후보는 심지어는 이제 상대당 민주당까지 가서 대세론을 형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그 이인재 후보한테 도전할 때는 아주 지지율이 미미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던진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저 이인재 후보로 과연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자, 못 이길 것 같지 않냐. 그런데 이긴다고 치자. 이인재가 이해창을 이긴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우리 민주당의 승리냐. 우리 민주당 승리 아니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후보가 없다고 상대당에서 경선 지고서 탈당했고 대선 나갔던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가서 할 수 있겠냐. 그런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요. 그 뒤에 안철수든 또 정몽준이든 또 김대중이든 정주영이든 또 윤석열까지도 사실 어느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다 나온 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3정당에 대해서 항상 우리 한국인들이 계속 찾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충 다 되게 동의하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골수 지지층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정체성, 그다음에 공동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코프가 얘기하기를 중도에 이념이라는 건 없다. 이른바 중도층은 스윙 보터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이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3후보가 자기 핵심 지지층을 형성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그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승자 독식 제도거든요. 제3당이 나올 수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식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다라고 한다면 거기 제3당이 그냥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은 집도끼가 없는 것보다 그래서 집도끼가 뭐예요? 확보된 상태의 후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요번은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당했잖아요, 한 정당은. 그다음에 이번 정당은 좀 심하거든요. 심하고 이 두 개가 다 아니다라는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대한 열망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주자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건 제도적인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평상시에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딱딱 결정해주고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데 두 정당이 지금 정치를 실패를 하니까 그런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열렬 지지층들은 뭐 그냥 그대로 참고 살지만 이 50%는 항상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희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선 투표자가 없지 않습니까? 소선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 지지층만 그대로 말하자면 잘 관리하는 쪽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보십시오. 아까 대선에서는 그랬습니다만 총선에서 보면 제3당이 한때 약진할 때는 상당 부분 큰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제3의 공간을 차지할 혹은 중도를 대표할 리더들이 결국은 자기의 철학과 정치적 역량 가지고 일정 부분 진지를 구축해 주어야 거기에 이제 모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는 그 자체로서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기존 정치의 실패에 대한 뭔가 새로운 대안,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기존 정당들이 정말 잘하지 않다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 그분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르슈, 그걸 딱 하나로 가지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그 막강하던 더골 이래 왔던 그 보수 정당과 미테랑 이래 그 진보 정당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 혹은 전 세계의 합리적인 정치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좀 무서운 경고장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존 정치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15년인가요?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연설할 때 제목이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 정치를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례도 있지만, 예컨대 독일의 슈레드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같은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정당이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맞는 그런 변화를 하는 정당은 저는 중도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뭐 민주당 이야기보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맨날 그냥 자유우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권리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정의, 공정, 평등, 인권, 환경, 생명, 예? 이런 가치들을 우리 헌법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뭐 늘 이 헌법책을 갖고 다니면서 보는데. 지금 헌법 책입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동안 보수 입장에서 보면 왜 진보한테 자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진보한테 뺏겼느냐. 그래서 어느 정당이,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소득주도 성장 말고 혁신 성장을 만약 해서 진짜 민주당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난 4년 동안 보여주고,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잘 풀었다면 이렇게 공경이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중도적인 가치 중에 우리 보수가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를 왜 보수가 안 지키고 한쪽만 자꾸 쳐다보는, 자유만 쳐다보고 시장 경제만 쳐다보는 그런 보수로는 저는 이 중도의 마음을 못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어차피 지금 내각제로 바뀌면 저는 제3지대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못 바꾸고 이렇게 소선거구제로 하는 한은 결선 투표제도 없고 이런 한은 이 중도가 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생존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치 환경이거든요. 그럴 때는 양당이 개혁하는 어떤 그런 동력으로 이 중도 유권자들이 작용하고, 거기에 부응하려면 양당이
진짜 넓고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586 운동권들이 진짜 30년, 40년 전에 진짜 운동권, 김 의원님도 운동권 출신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낡은 사고방식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국민들께서 4년을 겪어보면서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과거 우리의 비호감에서 민주당의 비호감으로 이제 가버린 상태죠. 글쎄 그 세대들로서는 너무렵에 최선을 다한 결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고착되고 아까 이야기한 형해화된 이념처럼 점점점 국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졌지 않냐는 비판은 그 부분은 정말 아프고 또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유 의원님처럼 이렇게 보수가 빨리 반성하고 변화되면 저희들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고 그 점에서 하나 조금 보니까 이번 선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후보를 이렇게 발굴할 때는 열렬 지지자들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보편적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기준은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저희 후보에 대해서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인물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는 좀 더 발할 여지가 좀 많죠. 아닙니다. 우리 후보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요건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